남자들이 보통 젊어서 죽는 직업에서 나이 든 남자를 조심해라. 이것은 작가 케빈 로치가 전쟁, 더 구체적으로는 그의 소설 보병전의 주제를 언급하며 남긴 유명한 명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래되지만 여전히 강력한 무기체계, 예를 들어 B-52 스트래토포트리스와 같은 것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멋진 이름의 이 폭격기는 사라질 생각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운용된 전략 폭격기로 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곧 새롭게 도입될 B-21 레이더가 B-2 스피릿과 B-1B 랜서를 모두 퇴역시킬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래토포트리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기체는 고대에 가까우나 폭넓은 개조와 업그레이드 수용 능력, 긴 항속거리, 강력한 무장 탑재량 덕분에 오랫동안 운용될 수 있게 제작됐습니다. 스트래토포트리스는 기술적으로 더 발전된 폭격기 12대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목에 나온 질문을 구글에 검색해 본다면 온라인 포럼에서 이 주제를 토론하는 수천 개의 글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요즘은 이 영상을 보게 될 수도 있겠네요. 스트래토포트리스가 외부 압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공군이 최초 설계 전 약 12번이나 이 폭격기를 취소하려 했던 점을 감안하면 놀랍지 않습니다. 이제 이 폭격기를 알아볼까요? 역사상 가장 복잡한 도입 과정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미 공군은 폭격기 전력에 막대한 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긴장은 여전했고 유럽과 아시아에서 새로운 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동맹이던 소련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고 점령지에 위성정부도 세웠습니다. 이로써 미국 지도부는 독일과 일본이 사라진 후 소련과의 충돌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오히려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믿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핵폭격 직후에 벌어진 일로,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가 군사적 억지력과 우리가 가진 파괴력의 엄청난 규모를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동시에 미 공군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약 8,000대의 폭격기를 잃는 막대한 손실에서 아직 회복 중이었습니다. 참고로 오늘날에는 믿기 힘든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파괴된 비행기 수가 현재 존재하는 비행기 수보다 더 많습니다. 독일, 영국, 미국의 폭격기 손실만 해도 거의 4만 대에 달하며 이는 오직 폭격기만 해당됩니다. 모든 측에서 잃은 항공기의 총수는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최근 제국전쟁 박물관에 다녀왔는데 커다란 유리판마다 아주 작은 비행기 모형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비행기는 미국이 잃은 폭격기 한 대를 의미했습니다. 정말 엄청났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콘베어 B-36 피스메이커가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있었고, 노스 아메리칸 B-45 토네이도, 보잉 B-47 스트라토제트, 그리고 B-50 슈퍼포트리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폭격기들은 앞으로 미 공군이 신뢰할 수 있는 기종이었고, 그동안에는 B-29 슈퍼포트리스와 콘솔리데이티드 B-24 리버레이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폭격기의 중요성은 명백했고 그 역할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공군은 폭격기의 수를 보충하고 능력을 향상시키길 원했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소련의 가정에 태양의 힘을 전달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B-52 스트래토포트리스가 나옵니다. 1945년 11월 공군은 작전 반경이 5,500마일, 8,800km, 시속 300마일, 480km, 그리고 10,000파운드, 약 4.5톤의 탑재 능력을 가진 장거리 폭격기 설계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다시 말해, 공군은 1945년 8월 6일 슈퍼포트리스 에놀라 게이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또 다른 리틀보이 핵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항공기를 원했습니다. 슈퍼포트리스의 총 비행거리는 3,250마일, 즉 약 5,200km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에놀라 게이는 운명의 그날 아침 히로시마에서 1,700마일 떨어진 티니안 섬에서 이륙해야 했던 것입니다. 공군의 신형 폭격기 프로그램은 결국 스트라토포트리스로 이어졌고, 연합군 비행장 의존을 없애려 했습니다. 새로운 폭격기는 반드시 미국에서 이륙해 적을 폭격하고 한 번에 귀환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폭격기에 대한 열망은 1945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태평양 전선은 여전히 치열했고, 육군 항공대는 전쟁이 끝난 후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폭격기를 제작하라고 육군 물자사령부에 지시했습니다. 보잉은 처음에 직선 날개 설계를 제출했는데 무게가 무려 36만 파운드, 즉 160톤에 달했습니다.
이 설계는 모든 조건을 충족했지만 항속거리가 3110마일, 즉 5000km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제한된다는 점만 제외하면 완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계가 공군이 찾고 있던 조건에 가장 근접했기 때문에 보잉은 1946년에 계약을 따냈습니다. 보잉은 모르고 있었지만 그 계약서에 서명해 회사는 반복된 거절과 설계 변경에 롤러코스터를 타게 됐습니다. 우선 공군은 폭격기의 크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잉은 무게를 23만 파운드, 즉 100톤으로 줄였고 원래 6개였던 엔진 수도 4개로 줄였습니다. 불과 2달 후 공군은 순항 속도가 시속 400마일, 즉 640km가 필수적이라고 말했고 이에 따라 보잉은 다시 한번 설계를 키워 세 번째 30만 파운드 140톤짜리 모델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공군은 12,000마일, 즉 19,000km라는 터무니없는 항속거리를 요구하면서 보잉 엔지니어들에게 설계 혼란을 적극적으로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요구였는데 세계 어느 폭격기도 그런 항속거리나 그에 근접한 성능을 자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경쟁 기종은 1950년대 중반에야 등장했는데 바로 투폴레프 TU-95로 사실상 소련판 스트라토포트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잉은 그 요구를 충족시키진 못했지만 항속거리가 늘어난 중폭격기를 제공했고 이 폭격기는 재래식과 핵무기 모두 사용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보잉이 이 점에 대해 공군과 합의했을 때는 이미 1947년이었고 최초 요청이 제출된 지 거의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공군은 이제 곧 컨베어 피스메이커를 전력에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분위기는 스트라토포트리스가 그 비행 거리로 지휘부를 놀라게 하지 못한다면 전혀 쓸모가 없을 것이고 완성되기도 전에 피스메이커보다 구식이고 열등한 기체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잉은 스트라토포트리스를 개선할 6개월 유예를 받았고 작전 반경 5,000마일의 개선안을 제시해 피스메이커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그 개선된 설계도 공군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보잉의 엔지니어들이 이 모든 게 복잡한 장난이 아닐까 하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때 공군은 육군으로부터 독립했고 첫 번째 중폭격위원회를 열어 모든 프로그램을 평가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제 속도가 항속거리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고 공군은 100만 번째로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특수 목적 폭격기를 요청했습니다. 항속거리는 약 8,000마일, 1만 3,000km, 순환 속도는 시속 500마일, 즉 시속 800km를 조금 넘었습니다. 공군은 이후 보잉의 계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보잉 사장이 직접 공군 장관에게 항의하면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공군 장관은 결국 항의에 굴복해 계약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공주는 공중급유에 의존하는 주명폭격기나 플라잉윙 설계와 같은 대안들을 검토했지만 결국 이러한 방안들은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폭격기만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군 내부의 많은 이들의 실망 속에 그리고 매우 마지못해 1948년 3월 중 폭격기 설계 요청이 처음 나온 지 2년 반 만에 그리고 마치 수없이 많은 거절 끝에 보잉은 마침내 두 번째 개발 단계로 넘어가 디자인, 2대의 시제품 제작,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가가 떨어지자 공군은 최종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폭격기 총 중량이 28만 파운드를 넘지 않아야 했습니다. 폭격기는 6,900마일, 1만 1,000km 항속거리와 1만 파운드 폭탄 탑재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스트라토포트리스가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할 뿐 아니라 능가할 줄 전혀 몰랐습니다. 마음을 사로잡은 그 설계였습니다. 결국 B-52 스트라토포트리스가 된 비행기 모델은 모델 464라고 불렸으며 보잉의 엔지니어들은 최종적으로 모델 464-49에 정착하기 전까지 거의 12번에 가까운 모델 변형을 거쳤습니다. 항속거리, 속도, 그리고 제 시간에 제작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외에 가장 큰 설계 문제는 엔진이었습니다. 1945년 최초 설계 요청 당시 제트 엔진 사용은 금지됐습니다. 이는 당시 제트 엔진이 연료 소모가 많고 비효율적이어서 폭격기의 항속거리를 크게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군이 거의 3년 동안 보잉의 설계안을 두고 계속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1948년이 되자 기술이 성숙해졌고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공군은 제트 엔진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한 보잉 엔지니어들에게 이제 그 설계에 제트 엔진을 장착할 방법을 찾으라고 요청했습니다. 터보제트 엔진을 사용하기로 한 결정과 그것을 어떻게 장착할지 고민하는 과정은 주말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보잉의 대표들과 엔지니어들은 1948년 10월 21일 목요일에 공군 대표들과 만나 마지막 회의를 열고 합의했습니다. 공군이 터보제트 요구를 갑자기 들이밀었을 때 스트라토포트리스의 몇몇 사양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보잉 대표들은 주말 내내 호텔에서 머물며
월요일에 새로운 폭격기 모델과 터보제트 엔진 사용에 관한 33페이지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공군이 제트 엔진 사용을 승인하도록 설득했기 때문에 이것이 B-52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스트라토포트리스는 프렛 앤 휘트니 J57 터보제트 엔진 8기로 추진됐습니다. 이 엔진의 첫 번째 버전인 J57 P1W는 각각 10,000파운드의 추력을 제공하여 총 80,000파운드의 추력, 즉 392kN을 스트라토포트리스에 제공했습니다. 이후의 변형 모델들은 더 새롭고 강력한 터보제트 엔진으로 업그레이드되었으며 현재의 B-52H는 프렛 앤 휘트니 TF33, P3 터보팬 엔진을 사용합니다. 이 엔진들은 더 조용하고 효율적이며 스트라토포트리스에 총 13만 6천 파운드의 최대 추력을 제공합니다. 이 터보제트 엔진들은 이륙과 저고도에서 추력을 높이기 위해 물 분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트라토포트리스는 동체 탱크에 360갤런의 물을 실어야 했습니다. 8개 터보제트 엔진은 날개 앞전 4파일런에 각각 2개씩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들은 스트라토포트리스를 움직이고 윙펜스 역할도 합니다. 윙펜스는 날개의 앞전에 고정된 구조물로 보통 스트라토포트리스와 같은 후테익 항공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실속과 관련된 문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후테익 항공기가 실속 속도에 가까워지며 속도를 줄이면 스트라토포트리스처럼 35도 날개 각도가 공기 흐름을 날개 끝 쪽으로 밀어냅니다. 정상 조건에서 후테익 항공기 날개 끝의 양력은 기술을 아래로 숙이게 합니다. 이는 날개 끝이 무게중심과 일직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날개 끝이 실속하면 조종사는 갑자기 기수를 아래로 누르는 힘과 양력을 잃어 항공기가 균형을 잃고 기수가 위로 들립니다. 결국 항공기가 실속에 빠지고 조종사는 벗어나기 매우 어렵게 됩니다. 스트라토포트리스에 장착된 엔진과 같은 윙펜스는 이러한 현상을 지연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완전히 방지하기도 합니다. 윙펜스의 역할 외에도 새로운 제트 엔진이 고도와 속도 성능을 높이고 프로펠러의 공기 역학 및 제어 문제를 해결하며 스트라토포트리스의 운용 수명을 연장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결국 완전히 맞는 말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J57 터보제트 엔진은 스트라토포트리스와 동시에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1949년 당시 8개 터보제트 엔진만으로 스트라토포트리스의 전투 항속거리는 약 3,100마일, 5,000km에 불과해 약속한 거리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 때문에 공군 부참모 총장인 페어차일드 장군은 첫 2대의 시제품이 제작되는 동안 이 프로그램의 취소를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공군이 스트라토포트리스를 다시 취소하려 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횟수를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보잉은 또 다른 기체 모델로 대응했는데 이번에는 무게가 39만 파운드에 달하고 항속거리는 거의 4,400마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엔진과 기체의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4,800마일, 즉 7,700km를 넘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공군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이 바로 스트라토포트리스를 취소하려는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최종 설계는 모델 464-67로 불리게 됩니다. 최종 설계는 이전 모든 설계와 마찬가지로 B-47 스트라토제트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고 그 프로그램 자체도 지연이 있었으며 최종 제품에도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보잉은 B-52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라토포트리스는 철저히 테스트됐습니다. 스트라토포트리스는 보잉의 풍동에서 670을 보냈고 추가로 130일 동안 공기역학 및 공탄성 테스트를 거쳤으며 각 부품은 폭격기에 장착되기 전에 개별적으로 테스트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험 비행에서 비행기 고장이 없었다고 보고됐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B-52B는 스트라토포트리스의 첫 번째 실전 배치형으로 A형은 테스트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전투 구성 시 무게는 27만 2천 파운드, 즉 123톤에 달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최대 42만 파운드로 8,200피트, 2.5km 활주로에서 이륙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항공기의 평균 속도는 시속 520마일, 즉 835km였지만 순간적으로는 최대 시속 628마일, 즉 1000km를 약간 넘는 속도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형 기종에서도 수치는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공군이 걱정했던 큰 숫자만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항속거리입니다. B-52B의 전투 항속거리는 3,570마일, 즉 5,750km였습니다. 현대 B-52H는 항속거리가 8,800마일, 즉 14,200km에 달하며 페리 항속거리는 이보다 훨씬 더 깁니다. 스트라토포트리스가 이런 항속거리를 갖는 이유 중 하나는 운용 고도입니다. 이 항공기의 상승 한도는 5만 피트, 15km로 이 고도에서는 공기가 매우 희박해 항력이 크게 줄고 스트라토포트리스의 연료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B-52G 변형에서 처음 도입된 연료 일체형 날개 구조를 통해 달성되었습니다. 연료 일체형 날개에는 연료 탱크가 포함되어 있어 항공기의 항속거리를 크게 늘려줍니다. 또한 새롭게 설계된 날개는 700갤런 외부 연료 탱크의 사용도 지원했으며 이는 이전 B-52 모델에서 사용되던 3000갤런 보조 날개 탱크를 대체했습니다. 인젝터용 12000갤런 물 탱크도 새로 설치됐습니다. B-52H에서 이루어진 유일한 중요한 변화는 앞서 언급한 새로운 터보팬 엔진의 사용이었으며 이 엔진은 더 경제적이어서 항속거리를 늘려줍니다. 스트라토포트리스의 크기와 치수는 시간이 지나도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한 인치 안팎의 차이만 있습니다. 현대형 폭격기의 길이는 159피트 4인치, 즉 48.5m이고 날개 폭는 185피트, 즉 56.4m입니다. 이 항공기는 원래 5명의 승무원이 필요했습니다. 두 조종사, 전자전 장비 운용자, 59경 기관총 뒤에 꼬리 포탑 운용자, 항법사와 폭격 레이더 항법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스트라토포트리스는 운항 속도와 고도 때문에 구조적 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G형과 H형은 연료를 저장하는 날개, 웨딩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더욱 취약했습니다. 이로 인해 2000시간 넘는 항공기는 모두 수리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스트라토포트리스는 다양한 임무에 맞게 무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순항미사일 탑재형은 재래식과 열액 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 12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스트라토포트리스의 전성기에는 보잉의 AGM-86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이 대표적인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폭격기는 대함미사일, 다른 기체는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하도록 개조되었습니다. 최신형 H형 스트라토포트리스 80여대는 폭탄창에 미사일을 실어 회전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있게 개조됐습니다. 이 기술은 미 공군이 이후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수송기에도 도입 중입니다. 이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영상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90년대 구형 기종이 모두 퇴역한 후 스트라토포트리스 H형은 무장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개조 프로그램을 거쳤습니다. 개조된 날개 아래 파일런을 추가함으로써 B-52H는 대함미사일과 JDM 장착 폭탄, 합동 스탠드오프 활공 폭탄, 합동 공대지 스탠드오프 미사일과 같은 신세대 무기들도 탑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스트라토포트리스는 스텔스 성능 부족으로 핵 중요 폭탄 투하 항공기 목록에서 제외됐습니다. 혹시 눈치채지 못하셨다면 이 비행기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애초에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 폭탄은 폭격기가 적의 영공을 침투해서 이상적으로는 탐지되지 않은 채 상공에서 투하해야 합니다. 스트라토포트리스 같은 경우 현대 전투 환경에서는 너무 눈에 띄기 때문에 이런 임무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스트라토포트리스는 뛰어난 적재 능력으로 여전히 매우 가치 있습니다. 이론상 7만 파운드 32톤까지 폭탄 탑재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약 6만 2천 파운드 28톤가 최대치로 B2 스피릿과 비슷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능가하는 유일한 미국 폭격기는 B1B 랜서로 이론적으로는 12만 5천 파운드의 적재량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이런 적재량을 실은 적은 없었고 그렇게 되면 항공기가 매우 느려지고 조종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랜서의 최대 적재량은 약 7만 5천 파운드입니다. 스트라토포트리스의 자체 방어 무장으로는 초기형에는 0.59경 M3기관총이 장착됐지만 이후에는 20mm M61 벌컨 회전식 기관포로 교체되었습니다. 폭격 임무 외에도 구형 스트라토포트리스는 정찰포드를 장착해 정찰기로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1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총 744대의 스트라토포트리스가 생산되었으며 G형이 가장 많이 생산되었고 현재까지 현역으로 남아있는 H형 스트라토포트리스는 단 72대뿐입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된 이유는 이 폭격기의 성능과 유지보수의 용이성에 있습니다. 눈부신 군사기록. 최초의 스트라토포트리스는 심각한 엔진 문제와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이 있어서 최소한 승무원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폭격기는 1956년에 엔진 교류 발전기 문제로 추락했는데 이는 운용을 시작한 지 1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끝나기 전까지 2대가 더 추락해서 총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날을 맞이해도 초기 스트라토포트리스 승무원들은 비행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조종석이 두 층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종사가 있던 위층은 햇빛 때문에 항상 과열되었고 아래층은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곧 해결되었고 스트라토포트리스는 냉전과 미국과 소련 사이의 여러 대리전에서 그 가치를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핵 보복 공격을 위한 대표적인 폭격기였습니다. 미국과 동맹국 전역에 배치된 스트라토포트리스들은 크롬돔 작전에 참여했으며 1960년대 7년 동안 높은 경계 태세와 신속 대응 상패를 유지했습니다. 만약 소련이 미국이나 그 동맹국을 공격했다면
소련 영공 근처를 지속적으로 비행하던 이 스트라토포트리스들은 적에게 핵무기를 발사했을 것입니다. 이 역할에서 스트라토포트리스의 작전적 유연성이 입증됐습니다. 그렇게 큰 폭격기에서 그런 점을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바로 그 크기 덕분에 많은 설계 변경, 새로운 장비 추가, 임무별 맞춤 개조가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련이 고고도 폭격기를 겨냥해 매우 강력한 방공망을 개발했다는 것은 모두에게 분명해졌습니다. 소련은 스트라토포트리스에 대응하려 방공 시스템을 특별히 설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복 핵타격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B-52는 원래 설계와 달리 매우 낮은 고도로 비행해야 했습니다. 최대 비행 고도는 단지 500피트, 즉 150m로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고고도 성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됐습니다. 모든 B-52는 하운드도그 미사일과 크레일 기만기, 그리고 전자전 대응 시스템도 장착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개조는 B-52 기체들에게 큰 도약이었는데 새 임무 조건에 따라 레이더 개조, 지형 회피 레이더 추가, 적어도 고도계,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장비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63년까지 모든 스트라토포트리스가 이에 맞게 개조되었습니다. 비록 원래 맡은 임무는 전혀 아니었지만 B-52는 한동안 적어도 침투 폭격기로 활약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 항공기가 얼마나 적응력이 뛰어난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1965년 27대의 B-52 F 스트라토포트리스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로 파견되었고 이들은 특히 남베트남의 공산주의 거점을 폭격한 아크라이트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임무 중 B-52 2대가 공중 충돌해 두 폭격기와 승무원 전원이 희생됐습니다. 이들은 곧 개조된 B-52D로 교체되어 전쟁 종료까지 베트남에서 운용되었습니다. 한 대는 1972년 적 공격으로 최초로 격추된 스트라토포트리스였습니다. 스트라토포트리스는 그 전에도 많은 적기를 격추시켰지만 빈 상공에서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그 한 대가 적의 공격으로 최초로 희생된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치 물꼬를 튼 듯 그해 말 라인베커2 작전 중에 15대 스트라토포트리스가 격추되었습니다. 이 작전에서 스트라토포트리스 부대는 700회 이상의 출격을 했고 북베트남의 목표물에 15,000톤이 넘는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B-52가 처음으로 첫 공대공 교전이 벌어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작전 중에 2대의 스트라토포트리스가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미그-21 2대와 교전을 벌였습니다. 두 미그기는 B-52 꼬리에 있는 450 구경 기관총 4정에 격추되었습니다. 이로써 B-52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격추한 최대 항공기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 그리고 사막의 폭풍 작전이 시작될 즈음에는 대부분의 스트라토포트리스, 특히 B부터 F형까지가 퇴역했습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미군의 B-52는 전략공군 사령부의 경계 임무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B-52를 퇴역시킬 계획은 없었습니다. 특히 B-1 랜서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 비용이 매우 비쌌기 때문입니다. 대신 공군은 스트라토포트리스의 현대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폭격기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스텔스 성능에 관해서라면 당시 개발 중이던 F-117 나이트호크나 B-스피릿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스트라토포트리스는 여전히 많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G형과 GNH형은 초음속 단거리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되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스텔스 성능 부족으로 인해 중력폭탄이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그들은 적 방어선을 뚫지 않고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작전을 조종사들이 더 쉽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자광학 관측 시스템이 장착되었고 새로운 전자전 대응 장치가 B-52의 자위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이 시작되자 B-52G는 루이지애나에서 이라크까지 비행하여 약 90%의 목표물을 파괴했고 35시간 이내에 귀환했습니다. 이는 당시까지 수행된 전투 임무 중 가장 긴 비행이었습니다. B-52의 역할은 걸프전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바그다드에 불을 꺼버렸고 이라크군 병력은 여러 차례 공습 뒤에 항복했고 B-52는 파멸을 가져오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연합군이 투하한 모든 무기의 약 40%가 미국의 B-52에 의해 투하되었습니다. 이후 소련이 붕괴되면서 H형만이 남게 되었고 G형은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 모두 폐기되어 총 365대의 남아있던 B-52가 해체되었습니다.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공군에서는 B-52를 퇴역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스트라토포트리스는 적어도 당분간은 계속 운용될 예정입니다. 최근 영상에서 다룬 B-21 레이더가 궁금하면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고 곧 대규모 전력으로 B-21이 B-스피릿과 B-1B 랜서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B-52는 2040년대까지 운용될 예정이며
많은 이들은 퇴역 전 100년을 달성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이 영상의 핵심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스트라토포트리스가 쿠바 혁명, 나사, 그리고 시민권 운동보다도 더 오래된 폭격기가 아직도 현역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걸까요? 왜냐하면 이제 공군이 보유하게 될 2대의 폭격기 중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업그레이드, 정비성, 비용,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B-52 폭격기 중 다수가 조종사보다 오래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그 B-52 폭격기들은 그 조종사들의 손주들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에 나온 질문은 여러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경쟁입니다. 21세기 B-52 임무는 B-1B 랜서, B-2 스피릿 두 폭격기에 의해 위협받았습니다. B 스피릿은 적진 깊숙이 탐지 없이 침투할 수 있는 신화적인 폭격기로 B-52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B는 작전 상태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기로 악명 높습니다. 최첨단 스텔스 기술은 엄청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관리해줄 훈련된 팀은 물론이고 환경이 통제된 경납고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전방 비행장 운영이 불가하며 업그레이드나 수리가 필요하면 몇 달 이상 작전에서 빠지게 됩니다. B-2는 1시간 비행에 60시간의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에는 가동률이 평균 30%에 불과했습니다. 비교하자면 B-52는 평균 80%였고 랜서의 사정도 비슷했습니다. 이 폭격기의 개발과 생산은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비쌌고 최신형이자 가장 효율적인 B-1B 변형조차도 1시간 비행에 약 48시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B-2보단 덜 심각하지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랜서는 운용 비용도 엄청나게 비싸서 12시간 임무를 수행하는데 미국 납세자들은 무기 비용을 제외하고도 약 100만 달러를 부담해야 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비용은 B-52의 비행 비용보다 약 14% 저렴합니다. 하지만 공군이 랜서의 대량 무기 투하 능력을 거의 활용하지 않아 실질적 이점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랜서는 처음 등장했을 때 신뢰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군 고위층에 완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8년에 2억 8,300만 달러짜리 폭격기는 최첨단 레이더 제머를 장착하고 실전 배치되었는데 이 제머가 자기 자신의 레이더를 방해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21세기에 공군이 상대해온 위협의 유형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현대 전투 환경은 스트라토포트리스가 설계된 목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덕분에 당분간 이 폭격기를 앞설 수 없습니다. 탈레반은 강력한 방공망으로 잘 알려진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비싼 B 스피릿을 사용할 필요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B-52는 은밀함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운영 및 유지 비용을 고려하면 그 역할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난한 군대도 어느 정도 대공 무기를 갖추게 되겠지만 지금은 B-52 가 위협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B-52를 위협할 지상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스트라토포트리스는 스텔스 항공기와는 정반대의 목적을 수행합니다. B-2와 B-21은 적이 두려워해야 하는 항공기입니다. 언제든지 탐지되지 않고 방어선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스트라토포트리스는 오히려 일부러 눈에 띄기 위해 존재합니다. 생산 라인에서 스트라토포트리스가 출고될 때 당시 공군 참모총장이었던 네이선 트와이닝 장군은 이 폭격기가 저 붉은 친구를 제자리에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 후 2013년 중국이 남중국해 영공을 주장하자 2대의 B-52 가경고로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한 미 공군 조종사는 이 효과를 체스의 룩에 비유하며 설명하는데 그들이 버프라고 부르는 B-52는 크고 못생기고 뚱뚱한 친구, 더 거칠게는 크고 못생기고 뚱뚱한 X를 뜻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상대는 체스판에 놓인 당신의 룩 위치에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스트라토포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B-21 레이더는 랭서와 스피릿을 대체하게 되는데 비슷한 능력을 제공하면서도 훨씬 더 신뢰성이 높고 유지보수가 쉬우며 무엇보다도 운영 및 작전 상태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B-52가 공군 폭격기 전력 현대화의 초기 단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역시 성능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B-52는 중력폭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무엇이든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와 스트라토포트리스의 높은 개조 용이성 덕분에 이 전설적 폭격기가 아직도 현역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상의 시작과 스트라토포트리스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추적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첫 번째,
시제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B-52는 매우 개조가 용이했으며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현대 전투 환경에서도 계속해서 운용될 수 있습니다. 지체는 오래됐을지 몰라도 그게 이 비행기의 유일한 구식 부분입니다. 현대의 B-52는 최신 전자대양 체계과 최첨단 통신 기술을 갖추고 있어서 다른 현대 전투기들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스트라토포트리스의 무장 능력 또한 최신 기술에 부합합니다. 현대형 H버전은 무장 탑재량이 66% 들었으며 내부에 2000파운드 JDAM 폭탄 8발이나 순항미사일 또는 기만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대의 스트라토포트리스가 과거 세대에 분산됐던 36개 대신 40개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폭탄을 탑재할 수 있게 된 것뿐 아니라 현대식 스트라토포트리스는 이 폭탄을 내부 무장창에 실어 연료 효율을 15% 높였습니다. 예전엔 이런 대형 무기를 날개에 장착했지만 이제 내부 탑재로 효율이 향상됐습니다. 현역 B-52는 롤스로이스 F130 신형 엔진으로 개조되며 이 엔진은 기존과 비슷한 출력이지만 연료 효율성과 신뢰성이 더 뛰어납니다. 이 엔진들이 장착되면 새로운 기체는 B-52J로 불릴 예정입니다. 이는 스트라토포트리스가 태역이 멀었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금까지 700여 대의 스트라토포트리스가 제작됐지만 현재 현역은 약 70대 뿐임도 언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군의 엔지니어들이 엄청난 양의 예비 부품 창고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를 통해 현역 B-52를 아주 오랫동안 운용할 수 있습니다. 빈스 카터의 상징적인 "난 아직 한 번 더 뛸 수 있어" 라는 말에 항공우주 버전이 당분간 은퇴하지 않는 마지막 이유는 공군의 계획에서 전략적인 공백을 메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B-21 레이더는 한속거리가 약 6,500마일이고 탑재량이 약 3만 파운드라 B-52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최신 폭격기는 최초의 스트라토포트리스가 만들어졌을 때는 상상만 할 수 있었던 과학소설 속의 기술로 무장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B-52는 적의 방어망을 뚫지 않고도 원거리에서 무기를 투하할 수 있습니다. B-52는 장시간 채공하며 신형 레이더도 상상 못할 만큼 대량의 탄약을 투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스트라토포트리스도 노후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확실한 일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이기니까요. 하지만 당분간은 역대 최장수 폭격기가 계속해서 비행할 것입니다. 지난 75년 동안 이 설계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강력하며 개조가 쉽고 유연하며 무엇보다도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